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구에 살고 있는 나이 70을 향해 달려가는 여성입니다. 살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는 하지만 제일 슬픈 일은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삶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만 이렇게 저를 모른 척할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속상하더라고요. 자식에게 당한 배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보다 몇 배로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내가 준 애정이 부족했던 건지, 혼자 자책을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낳고 키운 그 정성을 몰라주는 아들놈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참 애착이 많은 슈퍼였죠. 동네에서 장사를 하니 동네 사람들은 죄다 저희 슈퍼에서 물건을 샀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단골 장사를 하면서 사랑방처럼 가끔 대화도 나누고 오며 가며 반찬도 나눠 먹고 정말 딱 동네의 터줏대감처럼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하며 먹고 살았어요. 슈퍼일을 처음 시작할 땐 앉아서 물건값만 받으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건이 들어오면 진열도 해야 하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도 봐야 하고 그래도 제법 자리가 좋은 곳이라 그런지 장사를 하다 보니 벌이가 꽤 괜찮았어요. 물론 늘 평온하지만은 않았죠. 동네에 진상 한 명 없었겠습니까? 어딜 가나 괴로운 일은 있는 법이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슈퍼를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장사를 한 덕분에 가게를 확장해서 이전을 하기도 하고 돈도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대학에 입학을 할 때 빚도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하고 싶다는 공부를 전부 시켜준 것도 전부 슈퍼 덕분이었죠. 이놈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떡하니 취직을 했을 때는 정말 다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건 전부 다 이 슈퍼 덕분이었죠. 가게를 이사하고 나서는 직원을 몇 명이나 두고 장사를 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나이가 있으니 이제 슈퍼에 매일같이 앉아 계산을 하는 것도 힘이 들었고 물건을 일일이 주문해서 진열하는 것도 힘에 부쳤거든요. 그러니 큰 슈퍼를 운영하는 김에 직원들을 써서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게 된 것이죠. 부담스럽지는 않았냐고요? 망할까봐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슈퍼 일을 해와서 그런지 이사를 간다 해도 저희 슈퍼를 찾아와 주던 단골들은 여전히 저희 물건만 찾았으니까요. 아들 자식 잘 키워서 번듯하게 취직까지 시켰지. 게다가 일을 잘해서인지 회사에서 승진도 했지. 정말 인생에 더 이상 걱정거리는 없겠구나 하면서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며 어디서 참한 여자를 데려와 소개까지 시켜주는데 인생이 술술 풀려도 너무 잘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고생해서 인생 열심히 다져놓았더니 말년에는 아주 풍요롭구나 했죠. 아들 녀석 결혼시키고 착해 빠져서 늘 저에게 어머님 하면서 졸졸 따라붙는 며느리도 없고 이후에 손주도 둘이나 얻어서 저희 가족은 완벽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을 샘내는 자가 있었나 봅니다. 슈퍼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은 돈대로 쌓이고 애교 떠는 손주들의 효도하겠다는 아들 부부를 보며 마음을 놓은 어느 날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전에 저희 남편이 몹쓸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더군요.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정형외과에 가서 열심히 물리치료만 받았었는데 그게 암덩어리가 신경을 눌러서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수술을 해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거기다가 이미 전이까지 되어버린 암은 온몸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랑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야속하게도 건강하고 늘 활기차던 남편은 암이라는 병 때문에 살이 죽죽 빠져버렸고 제대로 된 항암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저를 혼자 이 세상에 남겨두고 하늘로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랑 하던 슈퍼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매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를 뜬 눈으로 보내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슈퍼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남편이랑 평생을 같이 하던 일이었는데 남편이 없으니 도무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슈퍼까지 정리를 한 저는 집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편이 떠난 자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 먹어서 걸리는 우울증이 그렇게 위험하다고들 하더군요. 왜 그런 소리가 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식욕도 없거니와 누워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방 밖으로 나가봐야 남편이랑 함께한 흔적투성이니 집에서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도 환기 한 번을 제대로 안 해서 텁텁하고 불도 안 켜고 적막함 가운데 누워만 있으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와서는 눈물바람에 저에게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기운 없이 지내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언제 볼 수 있냐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인데 어머님이 힘내셔야죠. 어머님, 제발 기운 차리세요. 엄마가 이렇게 누워서 꼼짝도 않고 있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제 마음도 모르고 우리 마누라 마음도 모르고 엄마가 기운 차리셔야죠. 내가 이제 와서 기운 차리면 뭐하니? 나랑 평생을 함께한 우리 남편도 곁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남편 따라가련다. 네? 아이, 어머님,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마음 아픈 거 100번 이해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님 생각하면서 힘들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정말 아버님이 바랄 것 같으세요? 이러다가 줄초상 치르겠다고요. 엄마, 제발요. 엄마까지 이러시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예?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힘내봐요. 저도 아픈 거 여전하지만 엄마까지 이러니까 힘들어할 시간도 없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나 잘 살아. 다 늙어서 내가 무슨 낙이 있겠니. 손주들 학교 가는 것도 보시고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죠. 네? 어머님, 관심을 어떻게 끊겠어요. 자꾸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지내실 거면 저희랑 같이 살아요. 뭐라고? 같이 살자고? 합가는 무슨 합가야, 이 나이에. 아유, 됐어. 안사람이랑 말 다 끝냈어요. 저희가 여기 들어올게요. 우리 엄마 다 죽어가는 모습 나 절대 못 봐. 내가 옆에서 엄마 챙길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며느리가 불편해서 안 된다. 싫다. 다 늙어서 짐짝이 되고 싶지 않어. 짐짝이라니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이렇게 어머님이 우울하게 계시는 거 못 보겠어요. 저희랑 같이 살면서 북적북적하게 기운 차릴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어머님이랑 가까우면 저희도 좋아요. 애들한테도 좋고요. 애들도 가끔 봐주시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나랑 같이 살아도 불편한 거 하나 없겠어? 당연하죠. 엄마가 평생 나를 키웠는데 엄마랑 사는 게 왜 불편하겠어.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이제는 효도로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어. 부탁할게요. 제발 우리랑 같이 살면서 마음의 힘듦을 치료해 가요. 저는 솔직히 며칠을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너무나도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이죠. 말이야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렵냐 싶겠지만 막상 살다 보면 서로의 살림에 참견을 하게 되고 또 저도 나이가 있으니 제가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착한 며느리가 속으로 끙끙 앓다가 병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냥 아들 부부에게 가끔 가다가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괜히 무리해서 같이 살지 말자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만 이놈들이 글쎄 저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나 뭐라나. 저는 정말 복받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조금 힘들어한다고 같이 살자고 말을 해주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들은 합가하고 싶어도 아들 부부가 죽어도 싫다고 거절을 한다는 마당에 말년에 남편도 없이 외로이 사는 것보다 저도 북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치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잔소리라도 해주고 시끄럽게 굴어야 정신이 돌아올 것 같았죠. 게다가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에게는 든든한 벽이 되어준 아버지를 잃은 거니 서로 위로하며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 부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가하겠다고 말을 하자마자 마치 미리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바로 이삿짐을 저희 집에 옮기는데 일 진행이 빨라도 너무 빠르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혼자서 집안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치우고 아들 부부네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방을 비워야 했어요. 정신없이 집안을 치우니까 또 뭔가 활력이 생기는 것도 같았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천사인 줄만 알았는데 아들 내외에게는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글쎄, 합가 생활에 조금 적응을 하고 나니 저에게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수십 년을 운영했던 그 슈퍼를 권리금 받고 팔았으니 돈이 저에게 꽤 있었거든요. 남편에게서 나온 보험금도 있었고요. 아들 내외가 저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지금 나한테 그 돈을 전부 달라는 말이야? 유산을 달라고? 벌써 증여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야? 아이, 무슨 엄마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돈만 보는 호래 자식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맡아주겠다는 이야기죠. 어찌 합가를 하자고 한다 했더니 아니 나한테 돈 때문에 같이 살자고 말을 한 거야? 증여를 빨리 받아놓고 싶어서? 아이, 엄마 그런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합가를 하자고 한 건 정말로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우리 엄마 아프지 말라고 힘내라고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하려고 한 거지. 절대 돈 때문 아니야. 맞아요, 어머님. 저희의 그런 마음까지 오해하지는 마세요. 진짜 진심으로 어머님 걱정되어서 같이 살자고 한 거였어요. 아유, 못 믿겠다.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겠니? 아이 참, 엄마가 그 큰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고 있으니까 아까워서 그런 거지. 아까워서. 그 돈으로 조그만 투자를 하고 굴리면 얼마나 큰 돈이 된다고요. 다 엄마 재산 불려주려고 저한테 잠시 맡겨두시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어머님, 사실 이 사정이 요즘 좀 안 좋아요. 회사가 여기 팔린다 저기 팔린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월급도 지금 몇 달치 밀려있고, 그리고 이 요즘 좀 힘들어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야, 여보, 그런 소리를 왜 해? 엄마 걱정하시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돈 때문에 합가하자고 한 거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잖아. 엄마, 제 사정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엄마 재산 더 불릴 수 있어서 한 말이니까. 여보, 힘든데 어떻게 그럼. 어머님도 하실 건 하셔야지. 부모님인데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야. 나중에 당신한테 큰일 나면 그때 말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잖아. 이러다가 당신까지도 죽어버리면 나 어떡해. 어머님도 그때는 정말 더 못 산다고. 아니, 이게 갑자기 다 무슨 소리야? 아들놈이 증여를 해달랬다가 회사가 힘들다 했다가 누가 죽어? 왜? 우리 아들이 죽어? 이가 일단은 숨기자고 했는데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이가 글쎄 암이래요. 뭐라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 암이라고?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암으로 죽었는데 아들까지 암이라고 하니까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세상에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제 남편과 아들에게 그 불결한 병덩어리가 생긴단 말입니까? 우리 남편이 암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다 허망하게 가버렸는지 옆에서 목격을 한 제 입장에서 아들까지 암이라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도 밀린 마당에 암까지 걸려서 치료비 나갈 거 생각하면 정말 막막해요. 우리 남편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님. 아니, 너는 숨길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숨기고 그래. 어? 네 아버지 죽은 게 언제라고 이런 걸 나한테 숨겨? 나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데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전부 줬지. 돈 걱정하지 말고 얼른 치료부터 해라. 내 재산이 필요하면 가진 거 전부 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치료 받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 저까지 떠나면 우리 엄마, 우리 애들, 우리 마누라 어떻게 되나 걱정했는데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 꼭 이겨낼게요. 치료 받을게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효도할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전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평생 옆에서 효도할게요. 우리 남편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이 애는 당연한 소리를.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 아프다는데 내가 전 재산 다 쏟아부어서라도 고쳐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현실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에 슈퍼를 팔았던 돈까지 전부 다 물려주었어요. 제가 가진 재산 전부를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꺼이 아들이 병을 다 고치고 나면 저에게 효도를 하겠지 싶었지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는 우리 아들, 당연히 병원에 가서 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을 안 가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월급도 밀렸다는 그 회사를 꾸역꾸역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통 투병을 시작하면 회사도 그만두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요? 더군다나 저의 전 재산을 주었는데요. 하도 이상해서 아들을 붙잡고 병원은 언제 가는 거냐고 말을 했더니 곧 간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나가길래 항암 치료를 하면 보통 며칠 입원하니까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혼자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대요. 남편이 투병할 때랑 너무 달랐어요. 아들이 아직 젊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놈이 저녁에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입원도 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싶었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글쎄 수술만 하면 괜찮아진다고 했다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왔대요.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지만 암이라는 게 워낙 종류도 많고 특이하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아들놈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암 환자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제가 병원 이야기를 하니 꼬박꼬박 병원 간다고 나가던 아들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병원도 안 가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옆에서 내내 지켜봤었는데 우리 아들은 살도 안 빠져 머리카락도 풍성해 얼굴 때깔만 점점 좋아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남편이 지 애비가 그렇게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심도 금방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 약이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동료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장민재 차장 회사 동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재가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야 한다던데 약을 안 챙겨왔다고 하더니 지금 혹시 회사로 약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 말에 화들짝 놀라서 며느리랑 같이 약을 찾아서 아들 회사에 달려갔죠. 아들놈 회사 앞에 가서 그 동기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회사 입구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들 상태 어떠냐고 들어가서 좀 봐야겠다고 뱀리 구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손사래를 막 치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 내부 규정상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고 우리 아들도 정신을 찾아서 지금 탕비실에서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만 먹으면 될 것 같다고 밖에까지 나올 힘은 없어서 앉아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아들 녀석 몸 챙겨준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제가 하루 종일 사골국을 끓여서 먹이기도 하고 좋다는 약재를 사다가 달여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전 재산을 다 아들 부부에게 주었으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에게 돈 좀 다오, 아들에게 카드 좀 다오 하면서 얻어 쓰다 보니까 이놈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은근히 면박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몸이 아프고 며느리도 손주들 챙겨야지 아픈 우리 아들 병시중 들어야 하니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 부부가 합가를 하자고 했을 때 지들이 살던 집은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이 낡기는 많이 낡았지만 남편이랑 저랑 땅을 사서 손수 지은 2층짜리 집이었거든요. 작은 마당도 딸려 있었고요. 저희 집으로 들어왔으니 저는 남편이랑 사용을 하고 있었던 1층 큰 방을 계속 쓰고 있었고 손주 2명은 2층에 있는 작은 방 2개, 아들 부부는 1층에 있는 중간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1층에는 방이 하나 더 있긴 있었는데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원래 남편이랑 저랑은 2층에 하숙이라도 해볼까 했었기에 방을 좀 많이 만들어뒀었거든요. 아무래도 남을 집에 들인다는 게 좀 그래서 하숙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사용 중이었는데 아들 부부가 갑자기 방을 바꾸자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방을 지네들이 쓰고 1층에 있는 방 2개를 손주들에게 각각 줄 것이라면서 저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2층 방을 쓰라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2층에는 잘 올라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2층 방을 쓰라는 거야? 엄마, 우리 애들이 2층 쓰면 위험하잖아. 2층에 화장실도 없는데 애들이 야밤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게다가 애들이 아직 어려서 자다가 무서우면 지 엄마 찾는데 2층에 있으면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가 안방 쓰고 애들 1층에 있는 방 하나씩 주려고 하니까 엄마는 2층으로 가요. 창고방도 2층으로 옮기게. 이거 무슨 도둑놈 심보 아니야? 아유, 안 돼. 나도 밤중에 화장실 가야 하는데. 아니, 나는 그럼 안 위험하니? 참나, 방 못 바꿔준다. 예? 엄마, 이 집 내 집이야. 엄마가 나한테 전 재산 다 물려줘 놓고선 아무튼 우리 부부가 그렇게 결정 내렸으니까 우리 뜻에 따라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야질야질하게 우리 아들이 암으로 힘들어하는 중 아니냐면서 2층 방을 자기네들이 쓰는 것도 무리일 것 같다고 저한테 양보를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부부가 각 방을 쓸 수도 없지 않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2층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죽어도 싫다고 남편이랑 평생 사용한 안방은 못 내어준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제가 양로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밖에 좀 나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짐을 다 옮겨둔 것이 아니겠어요? 제 짐을 2층 방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죠. 저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암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저에게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암만 그래도 제일 큰 방을 사용하다가 작은 방으로 옮기니 좁아서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2층에 홀로 있으니까 1층에 있는 아들네 가족들이랑 단절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렇게 혼자 마음 정리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했는데 아들이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하더니만 도대체 수술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죽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수술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면서 제 앞에서 약을 꺼내 먹더라고요. 그때 정말 느낌이 이상했어요. 혹시 암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 전 재산을 뜯어내려는 심산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혼자 삭혔는데 방까지 바뀌고 나니까 진짜 그게 진실인가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먹는 약을 몰래 훔쳐서 다음 날 눈 뜨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알약을 들이밀면서 의사에게 이게 무슨 약이냐고 물어봤더니만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요? 이거는 딱 보아하니까 멀티비타민 같고 이거는 철분제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했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제 아들놈이 저한테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병원 접수처 앞에서 목 놓아 울었지 뭐예요. 아들놈은 그냥 재산 때문에 저에게 설탕 발린 말을 하면서 효도하고 싶으니 같이 살자고 꼬드긴 것이었어요.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간 지금 지 돈이라면서 저에게 강짜를 부리고 있었던 거고요. 재산을 다 가로채고 나니까 저를 쫓아낼 생각으로 며느리와 합심해서 눈치를 주고 구박을 주고 방까지 치사하게 빼앗아 버린 거였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 아프다고 전 재산을 돌려준 지 애미한테요. 저는 열이 받아서 집에서 씩씩거리면서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방에 그렇게 틀어박혀 있는데 며느리고 손주들이고 방을 한번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이것들이 정말로 내 재산만 노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아들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1층으로 내려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아들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미쳐? 그래 미쳐버렸다. 이 망할 자식아. 너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며 나를 속인 거잖아. 네가 암 치료한답시고 매일같이 처먹던 그 약 전부 다 영양제더만 감히 네가 나를 속여 먹어? 내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고 나에게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해. 어떻게 아들놈이라는 게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냐? 어? 우리 남편이 네 애비가 암으로 떠나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했던 네 놈이 암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이 진짜 어떻게 알았대? 엄마 그러니까 돈을 미리미리 좀 나눴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 속은 사람이 잘못 아니야? 엄마가 꽁꽁 감춰두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이미 다 내 재산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예, 애미야. 너도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이라도 한번 해봐라.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합가를 해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친정 엄마랑도 같이 살기 싫은데 시어머니는 더하죠. 아휴, 이게 다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제라도 하셨으니 다행이지 뭐. 얼굴 마주하고 살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도 이제 불편하시죠? 그래서 말인데 슬슬 나가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나보고 지금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야? 내가 어딜 가긴 어딜 가. 이 집이 내 집인데. 이게 왜 엄마 집이야? 내 집이지. 엄마가 나한테 전 재산 다 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는 게 맞지. 어디 원룸이라도 얻어줄 테니까 집에서 우리한테 용돈 다 쓸 생각 마시고 돈벌이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세요. 요즘은 노인들도 일자리 많다더라고. 기가 막혀서 저는 방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들이 다 까발려졌으니 정말 저한테 나가라고 등을 떠밀더라니까요. 아들이 집 얻었다면서 저에게 당장 나가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놈이 원룸이랍시고 잡아준 곳은 고시원이었어요. 고시원 문 앞까지 끌려가 황당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아 멍하니 서 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 정도면 감지덕지인 줄 아세요. 어디 노인들 모아둔 곳에 버리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도와드리는 건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애들 뒷바라지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돈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어머님 생활비는 알아서 벌어서 사용하세요. 저는 정말 이성을 잃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려고 달려들었으나 아들이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엉덩방아를 찍고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항변을 했지만 아들 부부는 그렇게 저를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로 발품을 팔아 공짜로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아 만났죠. 제 사연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에 저를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약조를 한 각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암이라고 저를 속인 증거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하면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들, 며느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찾아봐도 암에 대한 이야기는 코빼기도 없었어요. 물질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에 저는 그대로 고시원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를 빠득빠득 갈았습니다. 복수를 해주고야 말겠다.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그놈들 재산을 다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인 일자리를 알아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도 나름 괜찮고 저 같은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을 구청에서 연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 나라 복지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공기업 같은 데서 자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해서 힘들기야 했지만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못된 것들이 고시원 비용도 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병신이지요. 병신이에요. 어떻게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재산을 전부 넘겨버렸는지. 그 연놈들이 자식의 탈을 쓰고 몹쓸 짓을 한 것이지만 제일 멍청한 건 저 아니겠어요? 저는 홀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내일을 살아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그 연놈들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겠다고 매일 밤 다짐을 하면서 잠이 들었지요. 하지만 원래 악재는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화단 정리를 하는 일을 하다가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야속하게 뼈도 늙었는지 다리가 똑 부러진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서 산재 처리도 되었고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면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다리 치료비도 없었는데 참 다행이었지요. 정부에서 나오는 노인연금으로 다리가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의금 받은 거랑 아낀답시고 병원에도 잘 안 가고 고시원에서 불편하게 버티니까 다리가 안 낫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며칠 입원해서 고정을 시켜놔야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입원비가 걱정이 되었지만 당장 다리가 낫지 않으면 일도 할 수 없는 신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2주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입원비 내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 탈탈 털어봐도 먼지만 나오더라고요. 결국 고시원 비용을 내지 못했고 저는 고시원에도 가지 못하는 길바닥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퇴원을 한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아들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틀렸다는 안내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내쫓고 난 뒤에 비밀번호도 바꾸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문 열라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니까 그 문에 거는 체인 있지요. 그걸 건 채로 아들놈이 얼굴만 빼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예,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치는 바람에 치료비를 받고 퇴원을 하고 났더니 고시원 비용을 내지 못해서 침을 다 빼버렸더라. 오갈 곳이 없으니까 나 좀 들어가게 해주라. 아, 진짜 내가 우리 집에 2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고시원까지 얻어줬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알겠네.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가세요. 저 쭉 내려가시면 저기 찜질방 하나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서 하루 쉬시고 일자리 다시 구해보시던가. 그러면서 그 문틈 사이로 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면 찜질방 비용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그 앞에서 너무 열이 받아서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 미친놈이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누군데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애미다 애미. 아무리 폐륜이라고 해도 지 애미한테 이러는 법이 어딨어. 오갈 곳이 없다니까 문 좀 열어달라니까. 내가 다쳤다고 일도 못한다고 이 망할 새끼야. 네가 이러고도 천국 갈 것 같아?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처죽일 놈아. 제가 고성방가를 질러대니 이 연놈들이 글쎄 경찰을 부른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 애미 재산을 다 빼앗고 아픈 애미를 집 밖으로 쫓아내더니만 경찰까지 부를 수 있는 건지. 저는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죠. 거기서 진짜 눈물 콧물 쏙 빼며 제가 아들놈 부부에게 당했던 일을 상세하게 말을 했더니만 경찰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제가 불쌍했는지 경찰들도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선 저를 찜질방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10,000원짜리 덜렁 한 장 있으니 그게 마음이 좀 그랬는지 경찰관 하나가 며칠 지내시라며 계산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정말 아들놈도 저를 챙기지 않는데 남이 저를 챙겨주니 어찌나 고마운지요. 동네에 있는 찜질방이라서 제가 오랜 시간 슈퍼를 운영했으니 오며 가며 아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저에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을 붙잡고 아들놈이 저에게 해온 짓을 낱낱이 일러 바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들 욕이나 같이 해주고 식혜나 먹거리 좀 사주더라고요.
그걸로 배고픔을 달래며 찜질방 주인의 온정 덕분에 며칠을 더 찜질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찜질방에서 내내 지냈으니까요. 잠이나 자야겠다 싶어서 누웠더니 또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대요. 숨죽여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툭툭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서 보니 우리 아들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하나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혹시 골목 슈퍼 사장님 아니세요? 맞으시죠? 예, 저랑 남편이랑 운영하던 슈퍼가 여기 골목 슈퍼 맞는데 누구시죠? 제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야 하니까 저에게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 김철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예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저 누구신가요? 혹시 장 사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어르신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남편은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소식을 못 들으셨나 보네. 제가 외국에 오래 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네요. 장 사장님을 꼭 뵈었어야 했는데. 그나저나 우리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이고, 제가 전해드린 게 전혀 없어서. 사실은 제가 장 사장님께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골목에서 슈퍼 운영하셨을 때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이에요. 벌써 30년은 흘렀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술주정뱅이인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저를 버리고 떠나셨거든요. 저는 술주정뱅이인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라고 하니 번뜩 기억 하나가 확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그 작은 아이가 이만큼 컸다는 것에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떠졌죠. 철민이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술독에 빠져서 애 밥은 안 챙겨주고 맨날 술만 사오라고 심부름만 시켜댔던 집아이였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껌이나 사탕 같은 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저희 슈퍼에 술 심부름을 올 때마다 몰래 훔쳐가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이 사정이 딱하니가 눈을 감아줬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를 올바르게 인도를 해야 한다면서 크게 한번 혼쭐을 냈었어요.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고 와서 말을 하라고 했죠. 그 집 사정이 어떤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남편도 마음이 씌었나 봐요. 철민이에게 사정 생각하지 말고 사탕이든 껌이든 먹고 싶으면 그냥 주겠다고 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먹을 걸 얻어갔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 부부가 매번 같이 슈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저희 아들을 챙겨야 하니까 보통 슈퍼일은 남편 혼자서 볼 때가 많았어요. 철민이가 배고프다고 찾아오면 껌이나 사탕뿐만 아니라 빵이나 라면 같은 것들도 엄청 챙겨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또래라고 했었잖아요.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면 몰래 챙겨주기도 하고 소풍을 간다고 그러면 용돈도 챙겨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남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술독에 빠진 철민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척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척집이 지방이라서 그 뒤로 저희를 찾아올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또 좋은 친척집에 떠넘겨진 덕분에 공부를 잘했던 철민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정말 잘 됐다. 이제야 기억이 나네. 그 골목 돌아가면 있는 파란 대문집 반지하 살던 철민이가 맞는 거지? 예, 맞아요. 제가 정말 사장님 부부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까지는 어떻게 찾아온 거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고? 제가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장님 부부 생각이 절절하게 나더라고요. 꼭 찾아뵙고 은혜 갚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골목 슈퍼를 찾아갔더니 대형 슈퍼로 이사까지 하셨다고 해서 정말 인품 좋으신 두 분이 잘 되셨구나 했더니
그 슈퍼를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직 이사 안 갔을 거라고 찾아가 보라고 해서 물어 찾아갔더니 글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지 뭡니까? 동네를 이잡듯이 수소문하다가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아직 여기 계실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찜질방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사모님?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또 한바탕 줄줄 흐르더라고요. 누구는 라면이나 빵 따위 좀 챙겨주었다고 은혜 갚고 싶다고 물어물어 저를 찾아오는데 한평생 키운 아들놈은 제 재산을 빼앗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어찌 안 서럽겠습니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제가 그간 아들놈에게 당했던 일을 한풀이 하듯이 말을 하니 철민이 코가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아주 열이 받았는지 씩씩거리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남보다 못한 인간이 내 아들이라니. 정말 창피한 일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짓골로 지내고 있어. 내가 번듯하게 잘 큰 철민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럽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장님 부부께 꼭 은혜 갚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꼭 은혜 갚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그래. 우리가 해준 건 고작 간식거리 좀 챙겨주고 준비물 챙겨주고 용돈이라고 해봐야 1,000원 2,000원 쥐어준 게 다인데 그게 무슨 갚을 은혜거리나 되나. 그냥 이렇게 번듯하게 잘 커서 찾아와 준 걸로 나는 기뻐. 모르실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차라리 고아원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매번 술에 취해 계신 아버지께 혼이나 나던 저를 친자식도 아닌데 감싸주신 건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생각해 주셨다고요. 저에게는 사장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친척집에 맡겨지기 전까지 제 인생에 가장 좋았던 기억이 사장님 슈퍼에 가서 빵 얻어먹으면서 조자에 떠들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제발 저에게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친척집에 맡겨졌을 때도 미국에 갔을 때도 사장님 부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철민이가 준 명함을 만지작거리면서 고민을 했어요. 염치도 없지만 지금 제 생활이 사람답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기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런 걸 부탁해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명함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회사 이름이지 않겠어요? 저는 헉소리를 절로 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직급이 CEO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철민이를 쳐다봤죠. 아니, 이 회사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인데 CEO면 최고로 높은 사람 아니야? 친척집에 맡겨진 이후에 미국에서 쭉 생활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재정에 구멍이 있는지 도산 위기라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 망할 아들놈이 저희 회사 직원이라고요. 이거 참 인연이 기가 막히네요. 철민이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던 찰에 회사 간부가 투자를 해줄 테니 한국 기업 하나를 인수해서 맡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인 바지 사장일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들놈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섬유 회사였었는데 이불이나 카펫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미국에서 요즘 한국에서 만든 섬유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바닥에 무조건 카펫을 깔고 산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회사 인수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다가 이제는 인수 절차 다 끝나서 CEO 명함도 나왔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어서 저를 찾은 것이라고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정말 잘 됐네. 아들놈이 그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이고 말이야. 그러니 내가 더더욱 철민이한테 뭔가를 바랄 수 없지 않겠나. 우리 아들이랑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 더욱 잘 됐지요. 복수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제가 복수 제대로 해드릴게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저를 버리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처절하게 울부짖는 꼴을 봐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철민이, 아니 김 사장은 회사 직원은 아들놈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제가 지낼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찜질방에서 나와 본인이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오라며 방 한 칸을 내어주더라고요. 염치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 정말 좋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집밥이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정말 아들처럼 김 사장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따끈한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모자지간도 아니면서 끈끈한 정을 쌓았지요.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김 사장이 아들의 꼬리를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이 제가 가진 재산을 다 가져가 놓고 그 돈으로 사칠한 사치는 다 부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는 명품에 미쳐버렸고 아들놈은 글쎄 인터넷 도박에 미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놈이 빠른 승진을 해서 직급이 꽤 높았는데 글쎄 이놈이 몰래 회사 돈까지 횡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진짜 미친놈 아닙니까? 어떻게 간도 크지 회사 돈을 횡령할 생각을 다 한 건지 도박에 미쳐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회사 돈까지. 근데 글쎄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더군요. 그러니까 저에게 재산을 가져간 것도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었죠. 회사 재정에 구멍이 나서 도산 위기니 어쩌니 했던 것도 그렇게 아들놈이 빼돌린 돈이 억소리가 나는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CEO인 김 사장이 알게 되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장을 바로 넣어버리더라고요. 회사 측에서 감사 증거까지 싹 정리해서 고발을 해버리니 당연히 아무런 항변 한번 못하고 아들놈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되었죠.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것도 모자라서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다가 계속 납품을 하고 싶으면 뒷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사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감사팀과 함께 김 사장이 발빠르게 뛰어다닌 덕분이었어요. 회사 감사팀 앞에서 조사를 받던 아들에게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하고 회사를 떠나라는 처분이 일어났고 아들놈은 억울하다고 했다네요. 아니, 저만큼 회사에 헌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월급이 밀리고 또 월급도 제 능력에 비해 부족하다 싶었으니 제가 눈을 좀 돌린 거죠.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답니까?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립니까? 회사 돈을 횡령하고 뇌물까지 받은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뱉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본인은 지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제가 경영자가 된 만큼 이런 뿌리 모두 뽑아버릴 겁니다. 재석에 걸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파내보세요. 전 정말 이 회사의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매출을 얼마나 이끌었는데 애사심 또한 엄청나거든요. 가족을 그렇게 버린 인간이 회사에 애사심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버린 놈이 잘 먹고 잘 사는 꼴 저는 절대 못 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가족을 버렸다니요. 어디서 발뺌을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다 까발려지고 싶어요? 평생을 키운 어미한테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치고 전 재산을 빼앗은 뒤 헌신짝 버리듯이 고시원에 처박아 놓고 다친 어미가 집에 좀 들여보내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10,000원짜리 달랑 한 장 던진 인간이 뭘 잘했다고 사회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녀? 증거 있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남의 가정사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합니까? 예? 그쪽이야말로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 등장을 했죠. 김 사장의 도움으로 아들이 추궁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들놈 김 사장에게 빽빽거리면서 난리를 치다가 제가 떡하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귀신이라도 본 듯 쏘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네 이놈, 이렇게 돈 욕심을 내더니 그게 전부 사치와 도박에 미쳐서 한 짓이었어. 네 아버지가 평생 하늘에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이다. 그 재산 내가 전부 다 어떻게든 빼앗아 올 테니 너 그런 줄 알아. 어디 천륜을 버리고 패륜짓을 해. 이 망할 놈. 네 무덤 내가 파주마. 아들은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한 채로
감사팀에서 부른 경찰에 의해 인도가 되었고 회사에 물어주어야 하는 수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죠. 근데 이놈이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집부터 내놓더군요. 그래도 마당도 있고 2층으로 된 집에다가 그 사이에 땅값이 덜어 올라서 값은 잘 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 돈 전부 회사 빚 갚는 데 써야 했는데 아마 수중에 3~4억도 안 남았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빼앗긴 재산이 얼마인데 저는 김 사장의 도움으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놈이 글쎄 회사를 오랜 시간 같이 다닌 절친한 동기에게 입을 털었더군요. 저에게 암이라고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다고 말을 했던 그 증거가 회사 동기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동기 있잖아요. 회사에 약 들고 오라고 했던 그 동기. 그놈이 글쎄 아들놈이랑 같이 나눈 문자를 저에게 중겁니다. 자기가 그 연극에 동참을 해서 마음에 걸렸었다면서 죄송하다고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물론 이제 와서 김 사장 무서워서 잘리기라도 할까봐 아들놈 팔아먹는 거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증거니 홀라당 받았지요. 아들놈이 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무슨 수를 썼는지 동기에게 약 가지고 와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김 사장이 선임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반환 소송을 걸었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저랑 남편이 살던 2층 집, 그 집을 산 사람이 바로 김 사장이었다는 것이었지요. 미국 국적인 김 사장이 대리인을 시켜 구매했고 그 집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당시에 감도 오지 않더군요. 이 집을 받으라고? 우리가 아무리 온종을 베풀었다 해도 이 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 아닐세, 나는 못 받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집 명의 사모님께 넘어갈 겁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 처리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사모님 사장님이 저에게는 집보다 더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이 집을 돌려드리는 걸로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아이고, 내가 정말 염치불구하고 이 집을 받아도 되겠어? 그래야 아들 내외한테 끝까지 복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에 못 이기는 척 사인을 했고 집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저도 편안하게 제가 평생을 살았던 집에서 살고 싶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처리된 이후 아들놈은 수억의 빚을 갚느라 빈털터리가 되었고 별개로 횡령, 배임, 뇌물수수의 죄가 인정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썩었으면 했지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 뒤 그 집을 다시 되찾았고 아들놈에게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동네의 소문처럼 쫙 퍼지게 되었죠. 그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더군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초인종 누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거짓골을 한 며느리와 손주들이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황당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이 가진 돈 다 빼앗기고 회사도 잘리고 감옥까지 들어가서 저희 오갈 곳이 없어요. 저희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아이들만큼은 집에서 커야 하잖아요. 제발 저희 좀 받아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만이라도요. 저는 아주 안타깝다는 듯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빌고 또 비는 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기 내려가면 찜질방 하나 있는 거 알지? 거기 가서 지내렴. 어떻게든 일자리 구해서 네 자식들 먹여 살릴 생각하고 말이야. 황당해하고 있는 며느리년의 얼굴을 보니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라가의 친정집에서도 저에게 죄송하다며 연락을 해왔고 저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라 했지요. 잠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 며느리는 강원도 시골에 있는 친정집에 들어가서 감자 농사 짓는 걸 돕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서만 평생 살다가 무일푼으로 쫓겨나서 애들도 무슨 분교에 다닌다고 하던데 힘들어 죽겠다면서 저에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던데 제가 왜 받아주겠습니까?
앞으로 자식 새끼 없고 손주 새끼들 없는 셈 치고 살 거라고 제가 죽으면 재산 전부 사회에 기증하고 갈 거라고 했지요. 자식 없는 셈 치고 살겠다 하니 글쎄 김 사장이 아들보다 더 아들처럼 저를 들여다봐 주네요. 한국에서 몇 년 자리 잡고 경영한다고 하더니만 마누래 자식까지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놈 버리고 김 사장네 가족이랑 정말 끈끈한 정을 나누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속 아리할 것도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말처럼 정말 전 재산 사회에 기부하고 몇 년 뒤에 남편 곁으로 갈 때까지 행복하게만 지내고 싶습니다. 제 다사다난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